1929년 이 세계에 큰 일이 하나 벌어집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로 이 대공황이라는 사건입니다. 이 대공황은 뭐냐면요.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이것은 바로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깨져버린 것.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깨져버린 사건. 뭐가 더 많냐고요? 네, 이게 이렇게 더 많은 거예요. 수요와 공급이 깨졌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노동자들이 가난해요. 이 당시 굉장히 경제 호황, 20년대 경제 호황이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노동자들은 점점 가난해지는 거야. 임금이 안 올라. 경제가 좋아지는데 노동자의 임금이 안 오르는 거야. 이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노동자들이 가난해지니까 물건을 살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물건을 살 수 없으니까 공장에서 물건이 안 팔리기 시작하네. 물건이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건이 쌓이니까 이건 적자잖아. 그러니까 공장에서 어떻게 하냐면 자본가들이 노동자들을 잘라요. 정리해고 시킨다는 거야. 정리해고 시키니까 정리해고 당한 노동자들은 더욱더 가난해지겠죠. 더욱더 가난해지니까 물건을 더욱더 못 사는 거야. 그럼 물건 또 올라. 또 막 쌓여져. 그럼 또 적자야. 그래서 노동자 또 잘라. 그럼 노동자 더 가난해져. 또 못 사. 계속 이 악순환이 되면서 결국 이 수요와 공급 법칙이 깨져버린 거예요. 이러면서 이 자본주의가 휘청하게 되는 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게 바로 대공황이에요. 1929년에 있었던 대공황.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거 뭐 세계사 이제 배우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그 루즈벨트의 그 뉴딜 정책이라는 게 있어요. 뉴딜 정책. 뉴딜 정책이 뭐냐면 그러니까 대규모 댐 공사, 도로 공사 이거 하는 거야. 이거 해서 노동자들 주머니에 돈을 꽂아주는 거야. 그러면 그 돈으로 물건을 살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해서 해결했고요. 그 다음에 유럽은 어떻게 했냐면 유럽은 블록 경제라 그래가지고 유럽은 식민지가 많잖아. 그죠? 그러니까 각각의 식민지들에게 필요한 양들을 떨고 내는 거예요. 그 블록을 만들어가지고 자기 식민지와 함께 이렇게 해결합니다. 근데 일본은 대규모 댐 공사할 수 있는 여력도 길을 닦을 수 있는 여력도 그렇게 식민지가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공급된 걸 떨고 내야 돼. 어떤 방법을 했을까? 강제로 떨고 내는 거예요. 그 방법은 바로 전쟁입니다. 전쟁입니다. 자, 이러면서 여러분들 30년 이후부터 이 일제는 정말 전쟁광이 돼요. 전쟁광. 전쟁을 계속해서 벌이게 되는데 자, 어떤 전쟁들인지 한번 볼게요. 먼저 만주사변. 만주사변 1931년도. 그 다음에 중일전쟁. 중일전쟁 1937년. 그 다음에 태평양전쟁. 이건 지금 미국과의 전면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태평양전쟁. 이게 바로 41년도에 전개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 자, 이렇게 전쟁을 확대시켜 나가는데 지금 보세요. 지금 중국하고 해야 되죠. 미국하고 해야 되죠. 아니 지금 한 나라랑 싸우는 것도 버거울 텐데 지금 중국, 미국 이 큰 나라들과 지금 전면전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대단하긴 대단합니다. 진짜. 그죠? 이러니까 당연히 모자라죠. 군인도 모자라고 물자도 모자라고 다 모자란단 말이에요. 그 모자란 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조선, 식민지, 조선에 있는 사람들, 조선에 있는 물자를 쫙 끌고 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니 조선 사람들이 일본 천황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쳐 죽을까? 에이 미쳤어. 누가 그래. 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머릿속에 내가 조선인이라고 하는 의식을 지워내야 돼요. 지워내야 돼요. 그래서 시행합니다. 1930년대 바로 그 머릿속에 있는 조선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지워내는 통치. 그래야 일본 천황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뛰어들 수 있으니까 시행이 바로 민족 말살 통치다. 자, 어떤 것들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이때요. 이름을 먼저 바꿉니다. 조선 사람의 이름. 자,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창씨 개명이라는 거예요. 아, 이름부터 조선틱 하면 안 돼. 이름부터 일본틱 해야 돼. 그리고 우리는 천황의 신민입니다. 이걸 외우도록 해요. 이게 바로 황국신민서사의 암송이라는 거예요. 황국신민서사.
서사의 암송이라는 겁니다. 이런 거 못 외우면 여러분들 취업도 안 돼요. 예, 아이들 버전까지 따로따로 만들고 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들 바로 일본 신을, 일본 종교를 믿으라 라는 걸 종교까지 강조해요. 이게 바로 신사, 참배, 그리고 정오화되면 레인 사이렌 울립니다. 바로 동쪽에 있는 천왕을 위해서 모두 절하시오. 이게 바로 궁성요배. 궁성요배. 우리 삶 속에 일본의 어떤 그 삶이 지금 밀려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을 좀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도 마찬가지죠. 앞에서 여러분들 왜 식민사관을 만들고 있는 조선사 편수에 있잖아요. 저기의 뒤를 이어서 만든 또 하나의 식민사관, 어용사관이 있는데, 어용사 학교가 있는데요. 그 학교가 뭐냐면 바로 청구학교라는 겁니다. 청구학교. 여러분들 중추원 조선사 편수의 청구학회는 모두 식민사관을 만들고 있는 그런 조직들이 되겠습니다. 꼭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어떤 식민사관을 만드는데 저항했던 그런 조직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든다면 뭐 이제 나중에 배울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저항했던 단체 뭐 진단학회라든지 또는 민족주의사 뭐 대표적인 인물의 신채호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또 백남훈이라든지. 근데 뭐 정인보가 좀 더 어울리겠네요. 지금 시대가 지금 30년 넘어왔으니까. 네, 백남훈이라든지 어떤 이런 인물들이 바로 이런 민족주의 사학 또는 사회경제 사학 또는 어떤 그 실증주의 사학을 통해 가지고 이런 어떤 그 식민사학회, 식민사학에 저항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1920년대 말에 치안유지법 전쟁하면서 이제 이 소위 일본인 입장에서 봤을 때 그 불순분자들, 불량선인들, 이 사상이 건강하지 않은 인간들, 일본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전쟁이 된단 말이야. 전쟁 모두가 다 일본 천황을 위해서 목숨 바쳐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이 사상이 건전하지 않아.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보호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을 보호하고 관찰합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바로 사상범, 보호관찰령. 이 치안유지법으로 감옥에 사상범, 보호관찰령, 치안유지법 뭐 이런 걸로 지금 감옥에 들어가서 나온 사람들 있잖아요. 그 나온 사람들한테 이제 경찰이 붙는 거야. 경찰이 붙어가지고 그들을 끊임없이 감시하면서 다른 짓 못하도록, 다른 일 못하도록 지금 감시하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 이게 지금 30년대, 40년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년대 문을 좀 열어주었죠. 이 조선일보, 동아일보. 자, 이거 어떻게 할까요? 네,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폐간. 네, 폐간시킵니다. 40년도에 다 폐간시키는 모습들. 순서에 이거 다 뒤엎기만 하면 돼. 그죠? 게다가 이 교육 쪽에 있어서는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는요, 역사를 우리 역사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조선어, 이 조선어 사용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조선어 사용도 금지하고 있더라. 이런 과정 속에서 벌어졌던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 사건이 뭐였냐면 바로 조선어 학회 사건이라는 거예요. 조선어 학회 사건. 이게 이제 1942년도에 벌어졌던 그 사건인데요. 조선어를 쓰고 있는 학생을 붙잡았어. 너 누가 이거 가르쳤어? 조선어 학회요. 그래서 이 조선어 학회를 완전히 날려버렸던 사건이 바로 이 조선어 학회 사건입니다. 이건 제가 문화 파트 가면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거예요. 이 조선어 학회 원래 하려고 했던 게 우리말 큰 사전 편찬인데 결국 이 사건 때문에 못하게 됩니다. 그건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그리고 한국 시민들을 가르쳐야 된다. 한국 시민들을 배출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때 법을 하나 바꿔요. 그 당시만 해도 이제 그 전만 해도 초등학교를 왜 소학교 또는 보통학교 이제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니에요. 이때부터 이제 국민학교령을 또 41년도에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이 국민학교의 국민이 뭐냐면 황국신민이야. 와우. 이렇게 무서운 이름이 들어가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 그죠? 이런 모습들이 들어가면서 철저하게 천황에 충성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인재를 양성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목표를 아주 분명히 하고 있는 모습들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민족만사 통치 이 시기에 보이고 있는 내용들이다. 지금 미쳤어. 내가 보니까 미쳤어. 정말 좋아요. 자, 그러면 경제는 어떨까요? 경제도 마찬가지. 전쟁을 해야 돼. 전쟁을. 자, 우선 여러분들 1920년대 이 산미증식 계획의 일환으로 전개되고 있었던 이 농촌 사회는 피폐해집니다. 피폐해지면서 이런 산미증식 계획을 통해서 피폐해진 이 농촌 사회, 이 농촌 사회를 다시 한번 일으켜 보려고 무슨 운동을 하나 만들어요. 그 운동이 뭐냐면 바로 농촌진흥운동이다라는 겁니다. 농촌진흥운동이다. 농촌진흥운동이다. 라는 건데, 아이고, 뭐 이렇게 의식개조 뭐 이런 걸 통해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 기본적인 토대가 바뀌진 않겠죠. 이게 여러분들 30년대 출발해서 40년까지 시행되는데요. 농촌진흥운동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자, 전쟁입니다. 이 전쟁을 하기로 해서 특히 이제 경제 대공황 이런 문제들 속에서 이제 일제가 취한 정책이 뭐였냐면 남면 북양 정책이라는 게 있어요. 남면 북양 정책. 자, 남면 북양 정책은 뭐냐면 남쪽에는 면, 북쪽에는 양을 키우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대공황을 통해 가지고 자본가들이 지금 몰락하고 있잖아. 그래서 그 몰락하고 있는 자본가들에게 값싼 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런 걸 키우는 거예요. 면과 양. 양은 여러분 뭔지 알죠? 양털은 뭘로 만드는 거예요? 모직물, 양복감, 뭐 이 양복 입을 때 입는 옷 있잖아요. 그런 거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남면 북양 정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모습들. 요게 이제 계속 이어지게 되고요. 빰빰빰빰빰빰빰. 그 다음에 지금 전쟁이니까 이 전쟁 물자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특히 북한 지역, 이 북한 지역에다가 공장을 엄청 세워요. 왜? 병참 기지화. 병참 기지화 정책. 군수 공장들을 만들어서 이 군수 물자를 제공하기 위한 어떤 그런 모습들. 이렇게 있다가 1938년에 그들이 만든 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 법이 바로 이 국가 총동원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총동원의 주체가 국가야.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들. 총동원의 주체가 국가가 되는 순간 이 안에 살고 있는 한 개인의 인권은 철저히 유린될 수밖에 없어요. 왜? 국가를 위해서라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시되는 어떤 그 기준이 되는데 일 개인이 저항을 한다? 이건 용납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미가제 특공대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가미가제 특공대가 뭐야? 사람 보고 폭탄 들고 배에 뛰어들라는 거잖아요. 얼마나 비인권적이야. 살아있는 사람을 폭탄 쥐어주고 뛰어들라는 거 아닙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게 가능한 거예요. 왜? 국가 총동원법이라고 하는 큰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일본이 뭐 이 당시에 뭐 위안부 안 끌고 왔다 그런 증거 내놔봐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좋아요. 패망하면서 그런 자료들 다 없앨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이 상위법이라고 하는 국가 총동원법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 국가 총동원법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밑에 있는 하위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지, 벌어질 수밖에 없는지를 예측이 가능한 거예요. 그거 예측이 안 된다고요? 이런 그런 하위의 문서들이 없으니까 이런 일 없었다고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총동원의 주체가 국가가 되는 순간 그 밑에서 벌어질 일들은 더욱더 악랄하고 더욱더 비열하고 더욱더 비인권적인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쟁의 상황에서는 더더군다나.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런 문서 없다고 해서 그런 일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21세기인 여러분들 이런 일이 다시 벌어져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이게 어떤 국가와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저는 21세기 우리 이 지구상에 살아야 될 사람들이 가져야 될 기본적 인권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과거를 좀 정확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건 일본이라서 한국이라서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진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편적 권리, 보편적 인권의 개념으로 좀 이 사안을 좀 바라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건 이 국가 총동원법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여기에 의해 가지고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여러분들 뭐 사람에 대한 수탈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나왔던 게 뭐냐면 징용입니다. 강제로 끌고 가는 거예요. 징용.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이제 키워드예요. 그 다음이 징병, 총알바자라는 얘기죠. 그죠? 징병. 그 다음에 노동력을 강제로 가져가는 겁니다. 이거는 정신대. 그 다음에 위안부. 너무 가슴 아프죠, 여러분들? 사실은 이 위안부라는 정확한 표현은 일본군 성노예입니다. 일본군 성노예. 이게 좀 정확한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자도 여러분들 엄청나게 물자도 엄청나게 약탈해 갑니다. 이 당시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면 다 가져가요. 다 일단 걷어가요. 공출이라고 그래요. 이걸. 그 다음에 배급을 하는 그런 모습들. 네. 일단 지금 물자가 부족하니까 싹 가져가는 거야. 싹 걷어가. 걷어간 다음에 그것을 나눠주는 배급의 형태. 이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더라. 전쟁의 막바지에 이르게 되면서 중국하고 미국하고 싸우면서 버거움을 느꼈던 이 일제는 정말 이 식민지 조선의 모든 것을 그냥 빨대를 꽂아가지고 쪽쪽쪽 빨아들이듯이 왜곡된 어떤 그런 모습들을 지금 보이고 있다. 이게 바로 식민지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식민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나라가 망하면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뭐 우리가 어떻게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 1910년대, 20년대, 30년대 일제의 정책들을 우리가 배워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일제의 정책에 맞서서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싸웠을까?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저항했을까? 그 모습들 이제 다음 강의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